네, 마켓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유안타증권의 글로벌 자산배분본부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질문을 짧게 할 거예요. 이게 네네네. 시간이 없고 네. 저희가 시간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질문 짧게 네.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그 아프간 리스크가 좀 있어서 공화당이 조금 소위 협조를 안 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프간 리스크요? 네네. 돌발 질문. 네. 뭐 기본적으로 지금 아프간에서 네네. 미국이 쓴 돈만 해도 네.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이죠. 네. 하나로 9천조 정도. 네. 그러니까요. 네. 결국 이번에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는 아프간을 갖다 도와준다는 얘기도 있고 네. 심지어 러시아 마찬가지고 예, 과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로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켜봤었는데 결국 여기에 돈을 썼고 회수한 부분은 거의 없고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가 계속적으로 지금 강세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좋은 얘기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과거의 이 닷컴 버블 붕괴 시기와 많은 분들이 이제 비교를 하면서 네, 그죠? 네. 달러가 초강세로 가고 네. 미국 증시도 하락을 했고 신흥국 시장은 거의 박살이 나는 현상이 네네네. 나타났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시작됐다라고 전혀 보이지 않고요.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일정 섹터의 어떤 공격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사실 이 아프가니스탄 관련된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또 이게 미국의 전체적인 어떤 경쟁력 부분에 있어도 지금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달러는 앞으로 초강세로 가려면 한참 뒤에 갈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네. 가슴이 후련합니다. 네. 네,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어쨌든 달러가 초강세로 가면 어차피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어저께 그저께 같은 일이 생기는 걸 그렇죠. 우리가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원하지 예. 않죠. 네. 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제 있죠? 네. 거기서 무슨 얘기 나오겠습니까? 뭐 당연히 경기가 회복된다는 얘기 나올 테고 테이퍼링의 어떤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나오겠죠.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에도 버냉키 전 의장이 테이퍼링 얘기를 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을 하기까지 한참 걸렸습니다만 그 뉴스만 가지고도 시장이 흔들렸긴 했죠. 미국 증시는 한 6, 7% 빠졌고요. 글로벌 증시 특히 한국 시장은 거의 15%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이번에 테이퍼링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변동성을 일으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테이퍼링 얘기는 나올 수 있으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타이밍은 상당히 뒤쳐져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에 이 잭슨홀 미팅에서는 어느 정도로 경기가 회복하고 있고 또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치사율은 어떻고 지금 델타 변이에 따라서 경제의 회복의 어떤 둔화 부분에 대한 리스크 부분도 짚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미국 시장 잠깐 얘기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또 중요하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영향도 뭐 많이 미치고 그러니까. 그 이제 가을이 옵니다. 근데 가을이 오면 조금 미국 시장 좀 약간 조정 받았다가 연말부터 이제 연초에 이제 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 과거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보통 이 주식 시장 자체가 미국은 8월, 9월 달이 좀 조정을 받는 경우, 특히 9월 달에 조정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나타났었습니다. 과거에 199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지난 30년을 놓고 보더라도 7월 이후에 8월 초중순부터 해서 조정이 생기면서 10월 중순, 좀 길게 가면 11월 초까지도 저렇게 보시면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 차트가 왜 중요하냐면 네. 지금 이 조정이 나타나는 현상에 있어서 우리가 대사하락장이라고 걱정을 하면서 주식을 다 던져야 되느냐, 아니면 또 다시 10월 말 11월 초 되면 상승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 과거의 역사는 굉장히 더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또 조정폭을 보시면은 조정은 일어나지만 그 규모가
뭐 5%도 안 되는 조정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 자체를 놓고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좀 천천히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적절한 것이고 여기서 뭐 차익 실현 완전히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대세 하락장을 걱정을 하면서 주식을 다 던진다든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테이퍼링 얘기 우리 뭐 한 지난 6개월 동안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테이퍼링은 뭐 유동성을 좀 줄인다는 거니까 사실은 뭐 그게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주식시장에. 없죠. 그렇죠. 네. 뭐 엄청나게 부정적이다라고 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신흥국 시장은 더 뭐 사실은 좀 어려울까요? 어떨까요? 자, 저는 테이퍼링 자체를 놓고 보면 과거의 역사상 뭐 미국 시장의 흐름 자체 그리고 또 한국에 미친 영향을 보시면은 사실 테이퍼링 아니면 양적 완화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전 사이클 그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나왔던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을 가지고 어떤 부양 정책을 쓴 적은 없죠. 금리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테이퍼링 자체보다는 금리를 언제 건드리냐 이게 중요하고 또 그 금리를 건드렸을 때 어느 정도까지 빨리 올라가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테이퍼링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원래 제 기존 논조는 내년 상반기 그때부터 테이퍼링 시작을 하고 또 금리 인상은 빨라야 2023년 하반기에 시작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테이퍼링은 지금 미 연준의 위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11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그러면 2013년 하반기에서 더 땡겨서 네네. 2022년 2023년이 아니 2022년에 올릴 거냐 그렇게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의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과거 1946년에 120% 수준까지 2023년에 도달할 거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높을 때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됩니다. 어느 정도에 2%에서 2.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또한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않고 언제 올리냐면요. 거의 5년, 10년 뒤에 올립니다. 그렇게 잠시 저 그래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은 과거에 지금 1952년도, 네. 50년도에 네. 저 때에 언제 금리를 처음으로 올리기 시작했냐면 그렇죠. 1956년도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때는 기준금리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레이시라고 해서 할인율을 가지고 컨트롤 했었고요. 그때 이자의 부담이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이자, 아니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이자가 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때 정도 수준이 네네. 지금 부채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의 금리가 2% 정도였다라는 네네. 거죠. 그럼 지금 1.3%인데 2%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나 이것을 굉장히 빠르게 올리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제가 볼 땐 지금 건드리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 정부 부채 비율이 지금 106%, 내년에 110 몇 프로, 내후년에 120%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간다면 이렇게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다 대놓고 금리를 올려버리면 기축통화의 어떤 위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미 연준이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자산 가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부채 비율이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됐었을 때 그때의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냐에 따라서 금리에 올리는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전에 자산 가치가 늘어나야지 부채 비율이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이 테이퍼링만 가지고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과거에도 테이퍼링 가지고 단기 조정은 있었으나 그 후에 1년을 보시면 두 자리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테이퍼링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아마 짧게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기분 좋은 말씀이십니다. 테이퍼링이 좀 짧게 끝날 것이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 저번에 나오셨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셀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들의 외국계의 리포트가 마켓 언더퍼폼이나 셀 매도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뭐 본인이 뭐 자기 의견을 가지고 내는 것은 뭐 존중해야 되나 뭐 인사이트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말씀을 좀 하셨는데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은 성장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또 그런 의견들이 요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그 톤과 지금 일치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뭐 조금 좀 올바른 의견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생각합니다. 똑같이 생각한다. 예. 그때도 2차 전지에 대해서 네. 몇 달 전이었죠.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고 네. 또 그때는 시기적으로 딱 봤었을 때 중국계 2차 전지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네네.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네네. 보니까 또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고 또 주가가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지금 2달이 지났는데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되돌리고 되돌린 우리나라- 정도가 아니죠. 네. 네. 더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네.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마찬가지로 또 이번에도 공격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이 지금 메모리 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경쟁력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시기 자체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좀 지연이 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지만 펀디멘탈은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간을 좀 많이 드리려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또 시간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 증시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만약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이제 끝난다, 상승을 끝낸다, 그리고 달러가 초강세로 간다, 그래서 대세 상승장이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한국을 지금 매도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024년까지 미국 증시는 뭐 어느 정도 올라갈지 정답이 없다. 작게 봐도 50%고 많이 보면 100%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증시가 그만큼은 못 오를 수는 있으나 충분히 얼마든지 쫓아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정말 달러가 초강세로 가고 원화가 초약세로 간다. 그렇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 타이밍은 좀 뒤로 보시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네. 혼자 출연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저랑 한 30분 동안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들이 그걸 원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